네, 미국 증시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결고리 오늘은요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팀장님과 바로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중국의 헝다그룹, 이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3일에 채권이자 지급하겠다. 부동산 재벌 몰락하나 이런 내용인데요.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약간은 불확실성이 줄었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헝다그룹 이슈는 지난주 목요일 정도부터 좀 살짝 좀 올라왔었죠. 네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헝다그룹 관련된 뉴스는 사실 올 초부터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제 중국에서 좀 이제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규제를 좀 실시를 했는데 네. 헝다는 약간 좀 반대로 갔죠. 뭐 반대로 가다 보니까 약간 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정책과 좀 대척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이러한 좀 이슈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쵸. 다만 이제 중국에서 봤을 때는 좀 이게 큰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잖아요. 네. 2위 업체인데 네. 사실 이제 그냥 이렇게 무너지게 놔두는 거를 뭐 시장의 어떤 이제 원인에 뭐 금융 쪽에 좀 어느 정도 좀 파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뉴스는 나오고 있어요. 뭐 이자도 지급하고 있고 뭐 중국 은행이나 이런 데서 좀 어느 정도 그 유동성도 공급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이 뉴스를 계속 이제 추석 때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약간은 좀 정치적인 이슈가 좀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헝다그룹이 그 정치권과는 좀 배척했기 때문에 좀 보복을 당한다? 약간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지금 이제 시진핑이 연임을 하는데 이제 그렇죠. 3연임을 노리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헝다 같은 경우는 시진핑의 최대 정적이죠. 상하이 방어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물론 경제적인 메커니즘도 있겠지만 네. 좀 정치적인 메커니즘도 있다고 크겠네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공산당에 대한 부분들 지금 최근에 이제 좀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런 이제 어떤 모토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뭐 연예인의 그런 이슈들 있잖아요. 뭐 네. 사교육이라든지 게임 엔터 이런 게 다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시진핑이 같이 잘 살자. 그러니까 등소평의 선도론을 좀 계속 부활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동산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기존의 세력들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숙청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어떤 새로운 시각을 좀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금융 시스템은 분명히 감내할 수 있는 좀 충분한 체력은 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은 그렇게 좀 있을 것이지만 좀 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뭐 치명적이다도 아니라는 네, 거죠. 예. 워낙 지금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 네. 디벨로퍼로서의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파산 신청을 하고 나서 그 주택을 팔았을 때 그래도 그렇죠. 네. 건질 건 있다는 거죠. 일단은 부동산이니까 금융으로서 일단 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의 큰 위기는 뭐 지금 추석 때 나왔던 얘기로는 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랑 비교하는 뭐 그런 맞아요. 글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예. 살짝은 좀 너무 많이 가지 않았나. 뭐 오바다.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닐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일단은 뭐 당국에서 어느 정도 좀 통제가 가능한 범위에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 이제 시진핑이 3연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아마 그냥 본보기로서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결정적 순간에 좀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이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자체 내로 좀 해결하는 모습은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좀 이제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중국 그 증시가 많이 출렁이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연임과 좀 되고 확정이 되고 어느 순간 좀 되면 다시 또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 랠리는. 그럼 연임을 앞두고 약간 어느 정도 집안 단속 중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네. 그 이유는 괜찮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지금 그 최고점 대비해서 한 14분의 1 토막 정도 났거든요. 예. 근데 이 밑에서 지금 저가 매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군요. 블랙락이라든지
뭐 헤지펀드 같은 대형 은행이 음. 지금 채권 매수를 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이제 급락기에 나오는 이 기술적 반등을 그렇죠. 노리는 예, 것도 예. 있고 음. 결국 대마 불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오히려 우리나라 장이 좀 쉬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래도 마음 편하게 봤습니다만 다행이다. 예. 중국 정부는 일단은 그대로 좌시하진 않을 것이다. 근데 아마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리먼 브더스 상태처럼 어떤 큰 이슈라기보다는 어떤 해프닝 좀 정도. 정치적인 이슈로서 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약간은 좀 일단락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을 좀 해주신 건데, 그럼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뭐 부동산, 그죠? 토지 예. 뭐 이런 쪽으로 관련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츠가 좀 많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상장을 했던 SK 리츠도 예. 있지만 이제 한국 토지 신탁이 사실 한 20년 정도, 네. 25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신탁 이런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역사가 좀 오래되지 않았나 좀 싶어요. 특히 이제 이 한국 토지 신탁 같은 경우는 올해만 좀 3개의 리츠를 좀 설립을 했고 네. 최근에가 이제 H 스퀘어라고 해서 지금 성남시 판교에 있는 이제 이 이제 건물을 6,700억에 낙찰을 했습니다. 여기에 네.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계열사가 지금 입주돼 있는 오피스 건물인데 오. 뭐 연초만 해도 뭐 한 4천억 정도였는데 네. 지금 2,700억 이상의 시세가 좀 남은 좀 장사를 잘 하죠.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그리고 이제 네. SK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입성을 했죠. 한 지금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 4월에 됐나요? 네. SK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SK 모그룹의 지금 지원을 좀 전폭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뭐 블라인드 펀드 같은 대규모 이제 투자자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 SK 리츠 하면 떠오르는 거는 어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급등락이 아니라 배당주로서 안정적인. 튼튼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배당 성향이 5.5%가 넘는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좀 이슈가 글로벌 이슈가 많아서 네. 좀 정신없을 투자가 때.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배당주로 안전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헝다그룹과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어떠한 관련된 이 리츠라든지 종목으로 좀 연결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헬스케어 쪽에서 찾아보셨네요. 존슨앤존슨 얀센 부스터샷 접종 때 예방 효과가 94%. 접종 효과가 높다. 이렇게 우선은 딱 봐지는데요. 내용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이제 백신을 이제 접종한 게 보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네. 뭐 화이자, 모더나 이제 뭐 얀센이 있는데 사실 얀센이 1회 접종만 하고 그게 좀 특징이죠. 네. 특별하게 그 이후에 뭐 부스터샷을 맞는다 뭐 이런 액션은 없었는데 네. 지금 이제 얀센 존슨앤존슨이 지금 계속해서 아무래도 임상 실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1일 날 발표를 했는데 1차 접종 후 이제 56일 에 2차 접종을 이제 하게 되면 예방 효과가 94%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항체 수준 같은 경우도 이제 접종 후에 중증 예방에도 한 100% 효과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그래요? 예. 상당히 좀 강력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부스터샷에 대한 어떤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근데 이제 FDA 쪽에서는 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네. 이제 의학계에서는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정리는 아직 다 안 됐고.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계속해서 논의 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미국은 이 부스터샷도 있겠지만 지금 1차, 2차 지금 접종률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거기는 뭐 약국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렇군요. 자기가 원하는 이제 회사의 거를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래요? 생각보다 이제 뭐 개인의 자유라든지, 그쵸. 혹은 이제 그 백신의 부작용 이런 걸로 인해서 걱정이죠. 예 지금 거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네, 뭐 이제 바늘이나 이런 것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음. 그러니까 부스터샷까지 맞게 되면 결국은 3번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죠.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뭐 1차도 안 맞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미국에서도 좀 강제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또 다른 말로 보게 되면 이제 맞지 않으신 분들의 사망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1차든 2차든 어쨌든 한 번이라도 접종을 하게 되면 사망률은 확실히 줄어들
높죠. 그러니까 안 1, 맞은 것보다는. 예, 1% 예. 이하로 들어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부스터샷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계속 백신을 맞으라는 어떤 뭐 강제는 계속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1차 접종률이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70% 뭐 넘었죠? 예, 60% 네. 70% 넘었죠. 그러니까 네. 거의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얀센 인구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얀센 같은 경우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화이자, 그다음에 모더나 순입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1,000만 명이 넘었고, 그다음에 화이자가 900만 명 정도, 그다음에 모더나가 100만 명 정도.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네. 이제 얀센 같은 경우는 20, 30대가 좀 많이 맞은 거고, 이제 사실 맞고 잊어버리는 상황인데, 맞아요. 일단 저는 뭐 부스터샷을 좀 맞는 게 좀 더 그 치명률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스터샷을 조금 들어오는 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돌파막 감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렇죠. 뭐 FDA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얀센을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뉴스에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맞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부스터샷에 대한 얘기는 좀 엇갈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관련해서 존슨앤존슨 관련주들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존슨앤존슨 관련주들이 보통 이제 뭐 유한양행이나 TNR 바이오펩 같은 이제 이런 네, 그렇죠. 제약바이오족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제 좀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땡기긴 했어요. 예. 많이 땡기긴 했고 이제 뭐 유한양행이나 TNR 바이오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쉬고 있죠. 왜냐하면 얀센이 한번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얘기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최근에 수급들이 조금씩 밑에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백신과 연관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체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 뭐 이중항체 면역 항암 이중항체 관련돼서 지금 유럽 종양학회에서 지금 발표를 했고 뭐 네. 테너바이오팍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기관 관련돼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과 관련된 뭐 진단키트도 마찬가지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이면에 보면 본인들이 하는 회사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자체적인 그 파이프라인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 사실 저는 이제 백신과 관련된 좀 시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이제 치료제까지 그렇죠. 이제 만약에 시세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쪽에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좀 바닥을 많이 다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재미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종목 매매를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이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뭐 유한영양이라든지 이게 지금 밑바닥에서 지금 계속 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모아갈 만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결국 이제 백신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뭐 좀 자체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랑 이제 항암제 관련돼서 지금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백신만 있는 게 아니다. 본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접근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